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유전 정보야. 유전 정보. 정준아. 유전 정보. 그럼 그 유전 정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지? 자, 우리 그 핵 속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뭐지? 이른바 핵산이지, 핵산. 핵산 중에서도 이제 DNA란 말이야. 자, 핵 속에 자, 이렇게 이중 나선 형태를 띠는 DN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DNA,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마주 보면서, 그지? 수소 결합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결합하고 있거든. 근데 그 DNA가 DNA 이중나선되는 한 가닥의 길이가 겁나 길어. 근데 그게 훨씬 작은 핵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면 길이를 확 줄여야 돼. 자, 생각을 해봐. 성준아. 겁나게 긴 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실을 여기 요만한 구멍에다 하나 늘려가면 실을 뭉쳐야 되겠지. 뭉쳐서 집어넣었다 쳐. 집어넣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니네 중학교 때 세포분열 배웠겠지만 걔네를 풀었다 뭉쳤다 풀었다 뭉쳤다 막 해야 되거든. 그러면 처음엔 실을 뭉쳐서 그냥 쑤셔 넣으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걸 다시 펴려고 보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 중간이 엉켜 있거나 꼬여 있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힘 좀 끊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DNA도 마찬가지거든. 이 겁나 긴 DNA를 핵 속에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폈다 엉켰다 해야 되니까 게다가 길이도 줄여야 되니까 이 DNA 중간중간을 이렇게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감아놔. 이렇게 감어. DNA 이중나선으로 된 DNA 가닥을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단백질에 감는 거야.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감다 보면 길이가 굉장히 줄어들겠지? 게다가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나중에 풀 때 뭐야? 엉킬 일도 별로 없는 거야. 자, 그럼 요때 요 단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톤 단백질. 책에 없다 싶으면 쓰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그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감겨 있는 요 부분이지, 요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뉴클레오솜.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솜 같은 애들이 쭉 길게 이어져 있어. 그래서 마치 그 전체가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전체를 뭐라 부르는 거야? 그 전체를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DNA는 이렇게 염색사의 형태로 어디에 들어있다?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핵 속에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다가 소위 말하는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 자,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 그 염색사로 존재하던 애들이 뭉쳐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하나 이렇게 띠게 되거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 자, 그런데 니네 세포분열이라는 거 생각을 해봐. 해봐봐.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를 예를 들어 쪼개지는 거거든. 특히 이제 체세포분열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질 때 제일 중요한 얘가 DNA가 이렇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개로 쪼개져서 세포 두 개가 만들어져도 얘네도 얘랑 동일한 온전한 DNA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DNA가 하나면 이걸 반 잘라서 나눠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포분열 하기 전에 뭐 하지?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 그런 다음에 세포분열 할 때 결국 그걸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게 되면 얘네 둘이 똑같은 DNA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DNA 한 가닥이 꼬여서 염색체가 되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근데 실제로 꼬이기 전에 이 DNA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똑같은 거를. 그럼 똑같은 걸 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꼬여서 염색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찰되는 염색체는 요런 모습을 띠지. 그래서 요 전체를 어쨌든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염색체에서 요 다리처럼 생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이유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DNA 한 가닥이 꼬여서 결국 요 염색 분체 하나가 되는 셈인 거거든. 그런데 세포 분열할 때는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랬지? 그게 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꼬였기 때문에, 알겠어? 똑같은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 셈이라고요. 졸지 마! 잘 들어. 염색 분체 하나가 이 길다란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길다란 DNA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염색 분체 하나인데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제를 한 상태에서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다. 자, 그러면 자, DNA에서 이봐. 이 가운데로 이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결합하고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얘네들 염기쌍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때 자, 염기가 어떤 염기가 어떻게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염기 서열이라고 하지. 자, 염기 서열이 있어, DNA에. 자, 이 염기 서열이라는 거는 생물마다 달라. 생물마다 달라. 그런데 바로 그 염기 서열 안에 뭐가 저장돼 있다? 이른바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어. 자, 그런데 그 염기 서열 전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건 아니야. 염기 서열 중에서도 일부분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유전자라는 건 전체 염기 서열 중에 일부다. 일부에 바로 이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이 돼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럼 잘 들어봐. 결국 긴 DNA 하나가 염색분체 하나, 염색체 하나인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염색체가 총 몇 개지? 46개야, 체세포에. 그지? 그러면 DNA가 쉽게 말하면 46가닥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라 그래? 거기 나와 있지만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 야, DNA는 46가닥이 있는데 유전자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란 얘기는 뭐지? 하나의 DNA 안에 서로 다른 위치에 뭐야?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알겠니?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졸리는 거야. 필기를 해야지. 자, 이 유전자는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유전자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유전자 A라고 해볼게.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유전자 A인데 결국 이 DNA가 꼬여서 요 염색 분체가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유전자 A 부분이 여기라고 해보자. 여기. 응? 유전자 A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염색 분체끼리는 서로 뭐라고? DNA가 복제된 똑같은 DNA 두 개라 그랬지? 그러면 요쪽 염색 분체 여기가 A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쪽 염색 분체도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알겠니? A가. 그러면 자, 만약에 봐봐. 요 염색 분체 안에 그런 유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10개가 있다. 그럼 이쪽 염색 분체에도 뭐야? 유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염색 분체끼리는 뭐가 같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꼭 기억해야 돼. 하나의 염색체에 들어있는 이 염색 분체들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참고로 염색체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뭐라 부르지? 동원체라고 부르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여기 뭐가 달라붙어갖고 얘네 이렇게 둘로 쪼개주는 거야. 동원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체세포라고 하지. 이 손등에 있는 세포 하나를 떼갖고 현미경을 보면 이런 염색체가 이제 46개가 보이는데 보면 항상 어때? 얘가 예를 들어 요 염색체랑 똑같이 생긴 애 옆에 하나 더 있거든.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 그럼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배웠어. 왜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어?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야.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라면
걔랑 똑같이 생긴 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이 두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자, 엄마하고 아빠는 사실 혈연 관계가 아니지. 그럼 이 상동 염색체끼리는 여기는 자, 여기에 만약에 이 염색체 유전자가 10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도 10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뭐는 다르다?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만약에 내 머리카락, 이 곱슬머리인 거를 나타내는 유전자라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는 직모가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내 머리카락 모양은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랑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가 짝을 이뤄서 최종적으로 내 머리카락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요 두 개의 유전자를 뭐라 그래?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는 뭐는 같다? 유전자의 수는 똑같아야 돼. 알겠어? 그 위치나 유전자의 수는 똑같아야 돼. 유전자 수는 동일하다. 그런데 뭐는 다르다? 구성은 다르다고 해야 돼. 구성. 알겠어? 유전자 수는 동일하지만 그렇잖아. 여기 10개가 있는데 그 10개가 10개 중에 하나만 달라도 유전자 구성 다른 거거든.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는 유전자 수는 동일하지만 뭐는 다르다?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유전자 구성은 다르다. 그래서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잊어먹으면 안 돼. 니네 이거 나중에 어디 가면 또 나와? 2학년 돼서 생명과학 배우면 또 나와. 그치?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우리는 좁게는 당장의 기말고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넓게 봐야지. 여기서 이과를 대부분 간다고 치면 이과 가면 생명과학 안 할 것 같지? 저는 물화지 할 건데요. 그럼 안 들어도 돼. 근데 대부분이 물화생 아니면 화생지거든? 거의 7, 80%가? 그러니까 니네가 어쨌든 생명과학 배우게 되잖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베이스가 돼서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 하는 거란. 그리고 또 그게 베이스가 돼서 수능까지 치는 거기 때문에 배경지식 쌓는 차원에서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동염색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염색 분체라는 게 뭔지, 대립유전자라는 건 또 뭔지, 그런 거. 일단 여기서는 요거만 꼭 기억해둬라.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개수, 구성, 종류 다 동일하다는 얘기고, 상동 염색체끼리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거기 때문에 유전자 수는 동일하더라도 뭐 거기 들어있는 유전자 종류라든가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DNA가 안에 유전 정보라는 게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저장이 돼 있다. 이제 저장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얘기가 그러면 자, 그 유전 정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 이거야. 잘 들어, 잘 들어. 그 유전 정보라는 게 유전자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전자에 저장되는 특히 유전 정보라는 건 자, 이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니네 중간고사 때 배웠지만 단백질이라는 게 뭐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달라지거든? 근데 그거는 다 여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인데 그걸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표현해.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 때 결합시켜야 되는 아미노산의 뭐 개수, 걔네들의 결합 순서, 그다음에 걔네들 뭐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는데 결국 유전자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 아미노산 서열이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거대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뭐 손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내 몸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질 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형질 발현. 알겠니? 자, 이 과정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일종의 아미노산 서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거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서 그걸 우리가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니네 거기 교재 보면 밑에 보면 그거 나와 있지.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그래가지고 우리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의 그 눈동자 색깔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야, 잘 봐. 형질이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 이렇게. 발현이라는 게 이제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까지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이 말이야. 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 어떤 유전자 안에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특징이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눈동자가 파랗다 요거만 얘기하고 쉴 거야. 집중해. 줄지 마. 눈동자가 파랗다 까맣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은 동그랗게 이제 돼 있고, 그지? 가운데는 무조건 검해. 이건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무조건 검은색이거든. 왜 검은색일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안쪽이 어두운 거야. 너네 여기 방에 불 켜놓고 밖에서 보면 여기가 검게 보이잖아. 근데 여기 무조건 검해.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 주변에 홍채라고 하는 부분이 짙은 갈색을 띠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전체 눈동자가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은 여기는 똑같이 검은색인데 이 주변에 홍채라는 부분이 파란색을 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동자가 파랗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뭐 갈색 눈동자 유전자라고 표현을 해놨어. 갈색 눈동자 유전자. 자, 그럼 그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뭐야?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지냐? 단백질이 만들어져. 야, 눈동자의 색깔이나 피부 색깔은 멜라닌 색소라는 거에서 결정이 되거든? 니네 이거 나중에 엄청 틀려. 이 유전자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유전자에 의해서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단백질이잖아, 효소가. 잘 들어, 졸지 말고. 다 끝나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효소가 만들어지면 그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뭐야? 만들어지면 비로소 나의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피부 색깔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 잘 봐. 그러면 동양 사람은, 그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맨 앞에서 졸면 안 돼. 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많이. 그럼 이 합성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눈동자 색깔이 갈색을 띠게 되는 거고 우리 머리카락도 검은색이잖아. 근데 서양 사람은 뭐 거기에는 파란 눈동자 유전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유전자야.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어때? 굉장히 적은 거야. 동양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걸 그냥 파란 눈동자 유전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요소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도 당연히 어때? 적게 만들어지니까 색소가 부족하지. 근데 그 결과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어떻게 돼? 푸른색을 띠거나 혹은 머리카락 색깔이 대부분 금발이거나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요거가 나왔을 때 유전자에 의해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특히 멜라닌 색소 나오면 얘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효소가. 알겠니? 그래서 그 효소가 만들어져야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밑에 보면은 사슴의 털 색깔이 다른 이유도 나오지?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야. 동일한 원리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195페이지 하도록 합시다. 해봐라. 잠 깨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앞에 내용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유전자 안에, 그지?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했어. 정준아. 야, DNA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중 나선으로 돼 있다. 아유.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다. 이중 나선으로 돼 있고, 자,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염기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염기들, 자, 해봐. T, A, C, C, T, T, 뭐 A, G, C, A, T, T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염기 서열이 쭈르륵. 그럼 맞은편에는 이제 얘네 둘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쓰지 않을게. 이쪽의 염기서열을 알면 이쪽 염기서열도 알 수 있겠지? 몇 개만 써볼게, 몇 개만. 자, 뭐 예를 들어 여기는 A, T, G, G, A, A 뭐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 밑에도 이제 쭉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잘 봐. DNA가 이중나선이어서 두 가닥이 이렇게 있잖아. 유전 정보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유전자인데 그럼 두 가닥이 있잖아. 자, 만약에 여기 한쪽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니까. 그럼 이제 이쪽에 저장이 돼 있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 이 유전 정보라는 게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니네 그 아미노산이 개수가 달라지거나 결합한 순서가 달라지거나 종류만 달라져도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이 나타날 수가 없겠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할 때 이른바 뭘 만들어? 유전 암호라고는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야. 유전 암호라고 그래.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그럼 자, 암호를 만드는데 이게 아미노산 서열이라 그랬잖아. 잘 봐. 니네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지? 20종류가 있어. 그지? 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야, 유전 암호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야, 그럼 아미노산이 최소한,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으니까 암호도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하냐? 최소한 20종류가 필요한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예, 여기 염기들이 쭉 있지. 이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니네 박스에다가 A라고 써져 있는 카드 20개, T 써져 있는 거 20개, G 써져 있는 거 20개, C 써져 있는 거 20개씩 넣었어. 자, 그래서 섞은 다음에 하나씩 뽑아. 자, 염기가 4종류잖니? 자, 봐봐. 염기가 A, G, C, T 이렇게 4종류가 있잖아. 그럼 이 4종류의 염기 중에서 내가 염기 한 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박스에서 카드를 하나 딱 뽑았는데 여기 A가 써져 있어. 그럼 그 A 하나가 암호인 거야. 야, 다음번에 또 뽑았는데 A야. 그럼 같은 암호 뽑은 거야. 그지? 그러면 염기 하나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면 암호 몇 종류 만들 수 있어? 4종류밖에 못 만들어. 그지? 맞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암호는 최소 몇 개라고? 20개 필요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염기 2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거지. 카드 하나 뽑았어. A 뽑았어. 그 다음 거 하나 뽑았더니 또 A야. 그럼 A가 이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염기 2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면 암호가 몇 종류 만들어져? 먹는 데 집중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4개의 염기 중에서 2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니까 4의 2승 몇 개? 16종류의 암호가 만들어지겠지?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자, 이번에는 염기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암호가 4의 3승에서 몇 개? 64종류의 암호가 만들어져. 그럼 이제 어때? 20개가 넘어가니까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야. 자, DNA에 이 염기서열이 쭉 있으면 이 염기서열에서 염기 3개씩이 묶여서 요게 하나의 암호가 된다는 거. 암호가 된다는 거. 그럼 요렇게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이 DNA를 갖고 있는데 모든 생물의 DNA들은 다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를 이루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거든? 왜? 근데 왜 아미노산의 개수가 64개가 종류! 개수가 아니라 종류. 종류 20종류라고. 근데 그 64종류에는 암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한 개를 가리키면 암호가 최소 20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염기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들다 보면 20개가 안 나오잖아. 20개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 20개니까 20개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때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염기 조합, 보통 교과서에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트리플릿 코드라고 나와.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니네 DNA의 유전암호가 뭡니까? 물어보면 삼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방금 정준이가 질문했다시피 암호가 64종류야. 자 그런데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야, 이건 이제 임의로 저서 트리플릿 코드 중에 예를 들어서 AAT라는 암호가 뭐 예를 들어서 라이신이라는 이게 아미노산 이름인데 뭐 예를 들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암호라고 쳐보자 이거지. 자, 아미노산 하나당 그걸 가리킨 암호는 한 종류인데 암호는 64종류가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암호가 뭐야? 서로 다른 암호들이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지. 알겠니? 꼭 기억해야 돼. 유전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한 개지만 암호가 64종류나 있기 때문에 여러 유전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잖아.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 요 암호들이 가리킨 아미노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를 만든다. 그래서 DNA 유전 암호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거든. 자 근데 문제는 잘 봐. 이 DNA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들어있어? 핵 속에 들어있어요. 핵 속에. 핵 속에 이렇게 들어있지. 근데 핵 표면에는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 자,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 핵공이라고 하지. 자, 그럼 이제 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니네 단백질 만드는 곳이 어디였어? 리보솜이지. 근데 리보솜은 핵 밖에 있어요. 뭐 이제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이게 소포체가 이렇게 있어갖고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니?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애는 잘 들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돼 있어. 그래서 어쨌든 세포질에 있단 말이야. 야, 얘는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여기 설계도가 하나 있어. 원본이.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316호가 리보솜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졸지 마! 저기 가서 만들 수는 있지. 근데 쫄래쫄래 원본 하나 들고 복사본도 안 만들어 놓고 가져가서 만들다 거기다 커피를 쏟아버린 거야. 설계도가 찢어졌어. 나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원본을 들고 가진 않아. 그렇잖아. 얘가 단백질 설계도 원본이라 치면 그걸 여기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제? 그래서 뭘 만들어? 여기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걸 하나 만든단 말이야. 그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뭐야? RNA야, RNA. 자, 그래서 원래는 이 DNA가 이렇게 꼬여있지.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 때는 이 꼬여있던 DNA가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려. 풀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저장돼 있는 이 가닥하고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가 T지. 그럼 R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럼 RNA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A라는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자, 여기가 A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T가 있어야 되는데 RNA는 T가 없지? U. 얘는 G, A, U, C, G, U, A, 이런 염기들을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RNA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잘 들어. 그럼 이렇게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복사본에 해당되는 RNA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부르는 거야. 자, 복사본이 만들어졌지? 그럼 이게 다시 풀리면서 이 RNA가 이렇게 핵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뭐야? 빠져나와. 이게 1번 과정이라면 얘가 2번 과정인 거야. 빠져나오면 근데 진짜 한 번 더 졸면 나 화장실 보낼 거야. 얘가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리보솜이 와서 RNA가 쭉 빠져나오지? 그럼 리보솜이 척척 결합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리보솜에 와서 결합을 해 이렇게 딱. 근데 정확하게는 RNA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면 거기에 리보솜이 이렇게 와서 띵띵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면 리보솜에서는 그 RNA도 결국 유전 정보가 저장된 셈이지 않니? 그걸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 과정은 번역이라 하는 거야. 무슨 과정? 번역. 야, 그럼 잘 봐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네. 해봐라. 야, DNA에 이 암으로 저장된 정보가 RNA 전사가 됐지. 그럼 RNA에서도 요렇게 염기 3개가 뭔 거야? 암인 거야. 근데 지금 보면 DNA의 염기 3개는 TAC인데 RNA의 염기 3개는 AUG지. 암호가 바뀌었지? 근데 염기 3개가 암호이긴 한데 암호가 바뀌었지? 요 RNA에서 염기 3개가 만드는 암호를 유전 암호를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코돈도 결국 염기 4가지 중에 3가지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코돈도 마찬가지로 몇 종류가 있다? 64종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그 코돈이라는 유전 암호로 이제 유전 정보가 바뀌어서 저장이 된 거고, 그러면 그 RNA가 리보솜에 가면 리보솜에는 그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번역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내가 이 그림에 그린 과정을 말로 쓸게. 잘 봐. 졸리우면 알아서 세수하고 와. 꾸벅꾸벅 졸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자꾸 졸면 계속 올라와. 어느 순간 터질 수 있어. 자, DNA가 이제 핵 속에 들어있다 그랬지, 그지? 자, 핵 속에 DNA의 유전 정보가 이제 트리플릿 코드라는 암호로 저장이 돼 있는데 원본이기 때문에 복사본에 해당되는 뭘 하나 만든다? RNA를 하나 만드는데 그 과정을 뭐라 그랬어? 전사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RNA는 핵을 빠져나가서, 그지? 어디로 가냐? 리보솜이라는 데, 그러니까 세포질에 가면 그 RNA에 이제 암호가 바뀌어서 코돈이라는 암호로 바뀌어서 저장된 유전 정보를 뭐 한다? 번역해서 결국 그 순서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지. 맞니? 그럼 그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게 뭐 효소가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 될 수도 있고, 그지?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결과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자, 갔다 와. 도현이 갔다 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졸면은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못 하잖아. 응? 얼른 갔다 와. 자, 요거는 번역이라고 했어. 그지? R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리보솜이 뭐 한다? 번역을 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지금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 단백질 만들 때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만 아까 세포 분열할 때는 이 DNA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랬지. 그거 요렇게 표시하거든? 그럼 요거는 뭐야?
복제. 그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적은 이 전체 과정이 있지.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니네 페이지 맨 위에 써져 있는 말. 뭐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생명, 중심, 원리. 195페이지 맨 위에 써 있지? 맞아?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 잘 봐. 그러면 또 이제 니네 여기 딱 요거가 이제 문제 딱 나오면 뭐 많이 물어보냐면 전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물어봐. 전사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 안에서,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지? 자, 번역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난다? 리보솜. 정확하게는 리보솜이지만 보통 이제 핵 바뀌니까 세포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DNA 복제도 어디서 일어나? 핵 속에서 일어나지. 이제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사나 복제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세포질 또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핵이 있는 세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세균 같은 애들은 세포이긴 하지만 뭐가 없어? 핵이 없어. 그럼 걔네들도 이 과정은 일어나거든? 그러면 걔네들은 전사, 복제, 번역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이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핵을 갖고 있는 애들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 전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는 거야. 생명.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195페이지 지금 얘기를 한 거고 196페이지에 보면 거기 유전 정보의 번역이라고 해서 거기 그림 하나 나와 있지? 그 그림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그지? 설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니네 이 코돈이 64종류가 있다 그랬지?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코돈표라 그래가지고 64종류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코돈인지가 지금 정리가 돼 있어. 보이니? 자, 이거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안 외워도 되는데 니네가 요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책이 없을 수 있으니까 써놔야 됩니다. 잘 봐. 특히 선생님이 요 번역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번역 과정. 잘 봐야 돼. 코돈이 64종류가 있어가지고 이 코돈표가 이제 거기 있다 그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응? 4개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번역 과정을 좀 자세히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책에 없는 건 좀 써놔라. 잘 봐.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 얘들아. 니네 우리 책에는 그냥 RNA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DNA가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가 핵을 빠져나가지. 그래서 결국 리보솜으로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셈이거든. 그래서 요 RNA를 mRNA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니네 공부할 때 나오는 RNA는 전부 mRNA를 뜻한다. 메신저 RNA 또는 전령 RNA라 그래가지고 mRNA를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이제 mRNA가 이렇게 있어. 잘 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코돈 갖고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지 아닌지 들어봐야 되는데, mRNA가 이렇게 있으면, RNA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사돼서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이제 리보솜이 철커덕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기찻길 위로 기차가 쭉 지나가면서 번역을 하거든? 모든 염기서열을 번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코돈 그러니까 번역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 무조건 거기서부터만 번역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리보솜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하면서 번역을 할 때 니네 거기 코돈표 밑에 보이니? 코돈표에 보면 얘를 찾아봐. 야, AUG라는 이게 번역되는 방향 쪽으로 이제 순서로 AUG라고 써 있지. 보여 거기에? AUG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냐? 승겸아 찾아봐. 보여 안 보여? 없냐 거기에? 자, 거기 뭐 일부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있다. AUG 옆에 뭐라고 써 있어? 니네 코돈표 안 나와 있냐? 그 다음 페이지, 그지? 19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코돈표 있지? 메사윤이라고 돼 있지? 자, 그 옆에서 자, 얘가 뭐냐? 얘가 게시코돈이라. 게시코돈. 이 AUG라고 하는 애를 게시코돈이라고 하거든? 그럼 말 그대로 뭐냐? 게시해라 이 말이야.
AUG라는 코돈부터 뭘 해라? 번역을 하기 시작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를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데 해봐. 여기다 쓸게. 게시 코돈 AUG라고 해. 번역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부터 이제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써 있다시피 이 AUG라는 코돈은 번역을 시작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메사이오닌이라고 써 있다며. 얘는 게시 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애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요 순서대로 우리 지금 번역된다고 해볼게. AUG 다음에 지금 뭐 있니? G, AA가 있지? 그럼 이제 얘를 번역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GAA라는 코돈이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 그 표에서 찾아보면? 그러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옆에다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이렇게 갖다가 결합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있어? UCG 있거든, UCG? 자, 그 다음에 이제 UCG라는 코돈을 번역해. 그럼 UCG가 지금 뭐가 나오냐? 세린이라는 아미노산 나오거든. 그러면 글루탐산 옆에다가 세린이라는 아미노산 갖다 결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AUG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계속 결합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까지 번역해야 돼? 번역이 끝나는 지점도 있는 거야. 자,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결 코돈. 종결 코돈이 3개가 있거든. 여기 봐. 내가 칠판을 쓸 땐 칠판을 봐라. 이제 UAA 또는 UAG 또는 UGA 요 3개를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 그래. 그래서 종결 코돈이라는 게 나오면 번역을 끝내라 이런 뜻인 거야. 니네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만약에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언급하시면 니네가 문제 풀 때도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딱히 게시 코돈이니 종결 코돈이니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앞에서부터 3개씩 걔네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결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종결 코돈은 거기 보면 나와 있냐? 거기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 있지? 너네 UAA하고 UAG 보면 이렇게 칸에 옆에 대각선 그어져 있지? 안 그어져 있냐? 니네 거는? 연결 멈춤? 거기다 써놔. 그게 종결 코돈이야, 종결 코돈. 종결 코돈. 그러니까 더 이상 아미노산 결합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야, UCGG. UCG 번역했지. 그 다음에 뭐 나왔어? UAA가 나오면 지금 이 UA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야? 종결 코돈이거든? 종결 코돈이면은 더 이상 아미노산을 결합을 안 시키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RNA에 이렇게 지금 코돈이 돼 있으면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해? 자, 그럼 잘 들어. 니네가 만약에 시험 볼 때는 학교에서 이걸 언급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번역은 게시 코돈에서 시작이 되고 종결 코돈에서 번역이 끝난다라고 하면 자, 잘 봐.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려면 코돈이 몇 개 필요한 거야? 4개 필요한 거지.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 그랬지.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가리키지 않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들으라 그랬다. 승겸이 모자 올리고 잘 들어. 학교에서 게시 코돈, 종결 코돈을 언급하시면 니네가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게시 코돈에서부터 번역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종결 코돈에서 번역이 끝나야 돼. 그럼 만약에 그걸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려면 코돈이 4개가 필요한 거지. 염기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코돈 하나당 염기가 3개니까 코돈이 4개면 염기는 12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말이 없었다. 그럼 그냥 앞에서부터 3개씩 번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이 4개 결합하려면 코돈이 4개가 필요한 거야. 알겠냐? 그래서 니네 64종류의 코돈 중에서 얘네 4개는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다시 게시 코돈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랬지? 자, 그럼 요거 고려해서 대답을 해봐. 승겸아, 너한테 물어볼게.
얘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지정한다 그랬어. 근데 종결 코도는 지정한 아미노산이 없다 그랬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64종류의 코돈 중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몇 종류가 되는 거야? 승겸 여기 봐봐. 승겸아, 코돈 64개 중에 지금 4개 적었잖아. 근데 얘네 셋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고. 그러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총 몇 종류가 되겠냐고. 잘 들어. 64종류 중에 4개만 적었잖아. 근데 얘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어. 얘네 셋은 지정하는 게 없대. 그러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몇 종류인 거냐고. 아니 64개 중에 얘네 셋만 아미노산을 지정 안 한다고. 그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몇 종류냐고. 64종류 중에 얘네 3개만 아미노산을 지정 안 한다고. 그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몇 개냐고. 산수잖아. 전체 코돈이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 3개만 아미노산을 지정 안 한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잖아. 그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몇 종류다? 어? 그래. 아니 코돈 예를 들어서 AUG라는 코돈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 지정한다라는 게 가리킨다는 뜻이잖아. 얘가 얘를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64종류 중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61종류다. 아 이게 뭐가 어려워. 64개 중에 얘네 셋만 지정을 안 한대. 그럼 61종류가 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단백질에는 항상 메사이오닌이 첫 번째로 아니 뭐 그렇지는 않겠지.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그지?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메사이온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만약에 문제 낼 때 그렇게 낸다는 얘기지. 문제에서 그런 조건을 준단 말이야. 게시 코드에서 시작이 되고 종결 코드에서 끝난다라고 문제를 줬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게시코드이 항상 게시코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시 코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여기 중간에 AUG 나와. 그럼 그 게시 코드는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AUG부터 번역이 된다는 얘기야. 이제 AUG부터.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들어봐라. 알겠냐? 들어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그 196쪽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뭐 넘기시면 이제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이라는 거 나오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너희 페이지로 198페이지야. 자. 자, 이런 게 이게 유전자잖아. 그지? 근데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 질병이 나타나는 거야. 유전 질환.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이렇게 나오지.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데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겠지. 선생님, 왜 멀쩡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그지? 대표적인 게 뭐겠어?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그지?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다거나, 그러니까 니네 왜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죽는 경우, 뭐 급성 백혈병 걸렸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 그 왜 그런 거야? 반도체 공장에서 유독한 화학약품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백혈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뭐 방사능에 노출된다거나 화학약품에 혹은 선생님처럼 흡연을 해도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죠? 그럼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건 뭘 더 정확하게는 야, 봐봐.
야, 여기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TAC라는 트리플릿 코드가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CTT라는 예를 들어서 트리플릿 코드가 있지. 야, CTT라는 트리플릿 코드가 전사가 돼서면 GAA라는 코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GAA는 아까 나왔지만 글루탐산이라는, 그지? 아미노산이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 해봐. 여기 CTT라는 염기 서열 중에 염기 하나가 이렇게 딱 바뀌어. A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지? 코돈이 바뀌어 버리거든. 그지? 아까 CTT일 때는 GAA였는데 CAT가 되면 여기가 GUA라는 코돈으로 바뀌어. 그러면 야, 지금 GAA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이거든. 니네 앞장에 가서 코돈표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저기서 A라는 염기 하나가 바뀌었는데 코돈이 GUA로 바뀌었거든. GUA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 찾아봐봐. 발린이야. 이제? 그럼 내가 얘기했지. 니네 야, 여기 원래 이 순서대로 만들어져야 돼. 아미노산들이 결합. 근데 지금 염기 하나 바뀌는 바람에 코돈 하나 바뀌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졌거든. 그러면 니네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종류가 하나만 바뀌어도 단백질이 이상한 단백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된 기능이 나타날 수가 없겠지? 그럼 질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졸지 마!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염기 서열에. 많이도 아니야. 이렇게 염기 하나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되면 이 염기가 싹 다 바뀌겠지? 그럼 죽을 수 있어. 그냥 바로. 그치? 이렇게 염기 하나만 바뀌어도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의 예로 거기 보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 그지? 빈혈이 뭔지는 알지? 어지러운 게 빈혈이야. 그지? 자, 봐봐.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말이야. 적혈구가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원반 이렇게 타원 모양에다가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이지? 그리고 알다시피 이 적혈구 때문에 피가 빨간 거잖아. 그 이유는, 그리고 니네 이렇게 피 먹어보면 약간 쇠맛이 나잖아. 그게 여기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거든. 이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얘가 결국 그 산소 운반까지 이제 담당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철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쇠맛이 나는 건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냐면 적혈구의 모양이 말 그대로 뭐야? 남모양이야. 약간 초승달 모양이야. 게다가 왜 그러냐 하면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적혈구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했는데도 못한 거 내가 불러서 어떻게든 해준다니까, 보강을. 근데 수업 시간에 멍 때리다 졸다가 못하는 건 나한테 욕만 먹지.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바람에 적혈구의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뭐라고? 산소 운반이잖아.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빈혈이 나타나는 게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이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쭉 있겠지. 그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염기들이 쭉 있고, 특히 DNA에서는 DNA에서 이 부분이 CTT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게 전사가 돼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RNA의 코돈이 번역이 돼서 아미노산이 쭉 결합을 하겠지. 쭉 이렇게 결합할 때 바로 이 부분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기서 CTT라는 부분이 여기서 T가 A로 하나 바뀐 거야. 자, 그럼 전사가 됐어. 전사가 되면 코돈도 바뀌어버리지? 근데 어쨌든 번역은 그 코돈대로 할 거 아니야. 그 코돈대로 번역을 했더니 원래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되는 자리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상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적혈구의 모양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그지? 그리고 막 이 적혈구가 남 모양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세혈 갖다 흐르다가 혈관을 막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못 고치지. 못 고치겠지. 야,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바꿔놓으면 되겠지. 완치는 안 되는 거지, 그지? 될 수가 없다, 그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또 다른 예로 뭐 페닐케톤유증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야. 거기 보면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효소가 안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지니까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분해가 안 되겠지. 그게 원래 분해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 몸 안에 쌓여. 그래서 걔가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 페닐케톤유증이야. 그래서 니네는 모르겠지만 니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애 어떻게 유전자 검사 한번 하시겠냐고. 무조건 하지. 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페닐케톤유증 같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이렇게 페닐케톤유증인 경우에는 아기들이 특히 아기 때 특수 분유를 먹어. 그래서 그 분유 안에 이 효소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그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걸 좀 막아주게끔. 그래서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효소만 계속 섭취를 해야 되겠지. 평생.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럼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그 결과 어떤 내가 질환을 앓게 되는 거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종결 코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단백질이 엄청. 그것도 마찬가지지. 종결 코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아미노산 예를 들어 10개만 딱 결합하고 끝나야 되는데 15개, 21개 결합해버리면 그 자체로 또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같은 원리.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그래갖고 아까도 얘기했지.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에는 다 유전 정보가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를 만드는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걸 번역한다. 모든 생명체가 다 공통적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암호 체계가 다 똑같다. 라는 건 뭐지? 야, 우리 지구상에 처음 생명체가 나타난 게 세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이거든? 그럼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46억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암호 체계가 동일하다라는 건 결국 바꿔 말하면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 식물들의 공통조상이 세균이란 얘기인 거지. 세균으로부터 진화해서 현재 이르렀기 때문에 암호 체계가 동일한 거지. 그렇잖아. 세균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선가 짜잔 나타났으면 얘하고 사람하고는 암호 체계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암호 체계가 같다라는 것은 세균으로부터 진화해서 사람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얘기야. 물론 이거를 이제 교회 다니는 그지? 창조론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 그지? 사람이 그지? 하나님께서 그지? 아담을 만드시고 외로울까봐 이브를 만들어주고 그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낳아갖고 번성을 한 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면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활용글에서 나오지 않니? 맞아?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그 조금 옆에 나오네. 조그맣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대현이가 이거 고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자, 잘 봐.
암호 체계가 공통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암호 체계 공통성을 활용한 사례. 야, 예를 들어 여기 DNA가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몸 안에서는 밥 먹으면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그걸 낮춰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 걔가 단백질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인슐린 유전자라고 하자고. 근데 선천적으로 이 인슐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슐린을 못 만들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평생.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약 치료하려면 이 유전자를 치료해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 세포에서 요 인슐린 유전자만 잘라내. 유전자 가위라는 걸 이용하고 얘를 잘라내. 잘라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대장균 같은 이렇게 세균이 있을 거 아니야? 대장균 같은. 잘 봐. 야, 대장균 같은 세균도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어? DNA가 들어있어. 근데 얘네들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은 보조 DNA라는 게 또 있을 거야. 보조 DNA. 동그랗게 생긴 보조 DNA가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 대장균도 그 DNA에 있는 유전 암호를 번역하면서 지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생활을 하거든. 그러면 이런 거야. 정상적인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어줘. 그럼 넣어주면은 그 유전자가 이렇게 대체가 되거든. 이렇게. 보조 DNA니까. 그럼 이 대장균이 넣어줬는지 안 넣어줬는지 알 턱이 없겠지? 그냥 걔는 그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을 번역해갖고 단백질 만들어내면 그 결과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염기 세 개가 하나의 유전 암원고고 그걸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공장에서 대량을 생산해서 주사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인슐린이나 생장 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대량 생산한다. 근데 저거를 굳이 대장균 하지 말고 사람한테 바로 하면은 안 돼. 어떻게 할 건데? 사람한테 바로 하면 그러면 설탕 떼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치?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바꿔줘야 되잖아. 야, 내 세포가 2조 개잖아.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DNA를 정상 유전자로 물론 이제 여기 골수 세포에 있는 거를 그렇게 바꿔주기도 하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기술은 아닌 거지. 그제? 의사들,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물질을 특정 물질을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 호르몬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앞에 풀지 않았던 뭐 핵심 체크, 개념하기 문제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뒤에 나오는 당연히 숙제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니네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211쪽까지가 숙제가 되겠다. 자,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합시다.